사우디아라비아 슈라위원회가 가시 퍼센트 찬성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 주 뉴스가 일본과 유럽 커뮤니티를 동시에 강타했어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판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 뒤에는 돈이 아니라 기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의 실시간 반응 올라온 거 바로 확인했어요. 좋아요 2만 개 넘은 최상위 댓글 하나. 왜 일본은 저 자리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좋아요 18,000개 댓글. 결국 신뢰 싸움에서 진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관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 더 충격적이에요. 근데 잠깐,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우디는 전쟁 직전 상황에서도 계약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 대규모 무기 계약은 일단 동결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오히려 그 타이밍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고요? 사우디 국방 라인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전쟁이 나면 끝까지 옆에 남아줄 나라냐? 이 기준 하나로 평가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격도 아니고 최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리스크 상황에서 함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지금 한국 방산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바로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럼 왜 한국이 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파봐야 해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동 건설붐이 시작되던 시절이에요. 서방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들과 철조망을 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죠. 반면 한국 건설사 직원들은 달랐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 차이를 두고 이런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울타리를 낮췄다. 이게 그냥 따뜻한 미담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수십조 원짜리 계약으로 돌아온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글이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핵심 요약이 이거였습니다. 일본 기업은 계약 중심, 한국은 관계 중심. 이 차이가 50년 동안 쌓인 거다. 일본 네티즌들이 스스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더 뼈아픈 거죠. 비판하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 게 일본 박미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익명으로 올린 글도 있었는데요. 기술력은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근데 중동에서 현지와 관계를 쌓은 역사가 없다.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자기 진단이거든요. 끊고 갑니다. 두 번째 반전 들어갑니다. 사우디 슈라위원회. 이게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의회 자문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왕실 핵심 전략 라인과 직접 연결된 의사결정 기구예요. 여기서 90% 찬성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 넘긴 게 아니에요. 사우디가 국가방위 방향 자체를 한국 쪽으로 틀겠다는 전략적 신호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5년치 계획이 바뀐 것이라고 해요. 미국 방산 전문 매체에서도 이 결정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표현이 이랬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공급자는 교체 가능하지만 전략 파트너는 쉽게 바꾸지 않으니까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만약 지금 당신이 사우디 국방 의사결정자라고 상상해보세요. 기술력이 조금 더 뛰어난 나라.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빠질 수도 있는 나라. 반면 기술이 충분하고 위기 때도 끝까지 남아서 같이 버텨줄 나라. 이 두 가지 중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 방산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 유지보수, 현지 인력 훈련,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통째로 묶어서 패키지로 들어가거든요. 일본 방위산업 분석가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시스템이 들어가면 교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무기 체계를 바꾼다는 건 훈련받은 인력을 전부 재교육해야 하고 부품 공급망도 새로 짜야 하고 유지보수 계약도 다시 써야 해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결국 한국이 한번 발들이면 그 국가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묶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지속 수익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일본 커뮤니티 반은 하나 더 가져와야겠어요. 꽤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인데요. 한국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도 주저없이 들어간다. 이게 무섭다. 이게 굉장히 핵심을 찌른 말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은 피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반면 한국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버팁니다. 버텼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고 신뢰가 지금의 계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걸 봐야 해요. 천궁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한국 방산이 공략하는 품목이 늘고 있어요.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에요. UAE, 이집트, 이라크까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중동 전체가 지금 한국을 새로운 방위 파트너로 재평가하는 중이에요.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2020년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3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3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거든요. 이 속도로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이 전 세계에 한국 말고 없어요. 유럽 방산 전문지에서 이 수치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용한 방위산업 혁명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 반응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일본 자위대 관련 전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이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에 묶여서 제자리였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수출 규제를 유지해왔거든요. 2014년에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요. 반면 한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차이가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방위성이 최근 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일본 내부에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 일본 방산업계 관계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씨 뿌려놓은 시장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는 건데 이미 다 자리 잡혀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방산업체들이 중동 시장에서 밀리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수출 허가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예멘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 공백을 한국이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독일 방산 분야 전문지 논평이 이랬어요. 한국은 정치적 복잡성 없이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제공한다. 유럽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사이 동아시아가 치고 들어온 것이다. 이게 굉장히 뼈있는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시청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거기까지 이어가 볼게요. 지금 이 흐름이 단순히 방산기업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 프로젝트 확대는 개인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방산 패키지 수출의 특성상 교육, 인력, 기술, 엔지니어, 현지 코디네이터, 통역, 물류 인프라까지 동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사우디, UAE 쪽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 수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은 한국과 협업하는 게 빠르다. 한국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경쟁 상대로 봤던 일본이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K-컬처, K-푸드에 이어서 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지금 신뢰로 쌓인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천궁2가 실전에서 증명한 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케팅 자산이에요. 무기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뛰어나도 실제로 전쟁에서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가 구매자 입장에서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실전에서 요격 성능을 증명한 시스템, 이게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경쟁사 제품들이 실전 검증 없이 사양서만 들고 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 전장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방산업계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일본 방위 전문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장 증명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 이것 하나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치 영업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무기 하나 팔린 게 아니에요. 50년 전에 중동 땅에서 울타리를 낮추고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선택이 지금 수십조 원짜리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반복될 겁니다. 왜냐면 패키지 수출로 들어간 시스템은 그 나라와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구조니까요. 일본이 기술은 있는데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유럽은 관계는 있었는데 정치적 제약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고요. 이 두 개의 빈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운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현장 경험과 신뢰 축적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하루하루 쌓고 있는 관계, 그게 10년 후에 어떤 형태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사우디가 50년 전 한국인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의 행동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에요. 이 구조 분석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중동에서 다음으로 노리는 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는지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